안녕하세요. 네, 오늘 나간 자료는 며칠 전에 공간정보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어요. 얼마 전에 공간정보법 시행령이 개정됐는데 이 개정된 사항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목이 아마 올해 출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출제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지목은 좀 꼼꼼히 봐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두꺼운 글씨 처리가 됐으니까 그거 위주로 보시면 돼요. 두꺼운 글씨 처리된 게 개정이 된 상황입니다. 개정이 되면 좋아하셔야 돼요. 왜? 출제가 예정된 거니까.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오늘 끝내야 되니까 좀 빨리 나가야 돼요. 400쪽을 보시면 지적공부 여기 할 차례죠. 지적공부 이걸 좀 보겠습니다. 여기 한 필지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될 겁니다. 수집하는 방법은 조사와 측량을 통해서 수집하겠죠. 이 수집된 정보는 지적공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지적소관청에 의해서 등록이 될 테고, 이 등록된 정보는 지적소관청에 의해서 관리가 될 테고, 궁극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정보는 공시가 될 겁니다. 이때 이 정보는, 주된 정보는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가 주된 정보가 될 테고, 이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는 6가지가 있죠. 소재, 그리고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값이 있을 겁니다. 이게 주된 정보가 될 겁니다. 부수적으로는 소유자에 관한 정보도 수집이 됩니다.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이름, 주소, 주민번호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각각의 정보는 어떠한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느냐. 그래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으로서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이러한 각각의 정보는 어떤 지적공부에 등록하느냐. 이 지적공부는 어느 행정구역에 있는 몇 번지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라는 게 표시가 돼야 돼요. 어느 행정구역에 있는 몇 번지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라는 게 표시돼야 되니까 이 소재와 지번만큼은 모든 지적공부에 다 등록을 합니다. 이름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지적공부에 다 등록되는 내용이 뭐라고요? 소재와 지번. 소재와 지번은 모든 지적공부에 다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지난주에 외웠죠. 뭐가 있습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정식 명칭으로 등록하고, 그리고 지적도와 임야도에서는 부호로 등록을 한다고 했습니다. 부호를 만드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24개는 두문자를 따서 만들고 4개는 차문자를 따서 만들죠. 요 4개는 뭐가 있었습니까? 주차장, 공장용지, 하천, 유원지. 요 4개는 차문자를 따서 부호를 만든 겁니다. 면적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딱 2군데죠.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만 요 면적이 등록이 됩니다. 다른 지적공부에는 등록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경계는 직선이니까 그림 형태의 정보여서 그림 형태의 지적공부인 지적도와 임야도에만 등록합니다. 다른 데는 등록하지 않죠. 좌표값은 당연히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합니다. 다른 지적공부에는 등록하지 않아요.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이거는 좌표 형태의 정보도 아니고 그림 형태의 정보도 아니기 때문에 문자 형태의 정보죠. 따라서 문자 형태의 지적공부인 토지대장, 그리고 임야대장, 그리고 공유지 연명부, 그리고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이 되게 됩니다.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이 돼요. 그런데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이름, 주민번호, 주소도 소유자에 관한 정보지만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또 뭐가 있느냐면 소유자 변경일, 소유자가 언제 바뀌었느냐, 변경일과 변경 원인, 매매를 통해서 바뀌었느냐 또는 증여를 통해서 바뀌었느냐, 상속을 통해서 바뀌었느냐, 이렇게 소유자 변경일과 변경 원인도 소유자에 관한 정보이기 때문에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이 됩니다. 이때 이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는 특수한 정보를 담고 있는 특수한 장부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된 토지도 여기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도면번호가 여기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에는 도면의 번호를 등록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공유지역 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에는 도면의 번호를 등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도면의 번호가 이미 등록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는 등록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공부와 축척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일치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외워달라고 부탁을 드린 점도 있어요. 축지법. 여기서 이 축지법에서 지는 지번이 될 수는 없어요. 지번은 모든 지적공부에 다 등록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축척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에 축척이 등록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유지분이 등록되는 지적공부가 있죠. 공유지분 당연히 어디에 등록이 되겠습니까? 공유지 연명부에 등록이 될 겁니다. 그런데 대지권이 소유권도 대지권이 될 수 있죠. 그러면 대지권이 소유권일 때는 뭐가 되는 겁니까? 대지권 비율은 공유지분이 되죠. 따라서 이 공유지분은 대지권 등록부에도 등록이 됩니다. 대지권이 소유권일 때는 이 대지권은 공유지분 형태로 존재해요. 그래서 대지권 등록부에도 공유지분이 등록이 되고, 그리고 대지권 비율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대지권 등록부에만 등록이 되는데요. 이 대지권은 그 비율이 어떻게 결정이 되죠? 대지권 비율은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로 결정이 된다고 했죠. 면적 비율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전유 부분의 면적이 뭐죠?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예요.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니까 이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는 어디에 등록되겠습니까?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전유 부분, 이 대지권은 구분건물 소유자가 구분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에 대해 갖는 권리가 대지권 또는 대지사용권이 될 겁니다. 따라서 이 구분건물은 명칭이 있죠. 명칭. 따라서 건물의 명칭도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대지권 비율,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명칭. 이건 전부 다 대지권 등록부에만 등록되는 정보예요. 그 다음에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만 등록되는 특수한 정보로서 우리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게 세 가지 있다고 했죠.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되는 특수한 정보. 첫 번째, 토지이동 사유. 두 번째, 토지의 등급. 세 번째, 개별 공시지가. 이 세 가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합니다. 다른 지적공부에는 등록되지 않아요. 시험과 관련해서 아주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를 더 추가할 건데요. 이거 다 외우고 계시죠? 워낙 여러 번 한 거예요. 이거 워낙 여러 번 한 거니까 외우고 계셔야 돼요. 뭘 볼 거냐면 도면을 볼 겁니다. 도면. 이 도면에는 많은 토지들이 등록되어 있을 겁니다. 도면에는 많은 토지들이 등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때 이 도면에 요 외곽을 구성하는 선을 뭐라고 부르냐면 도면의 외곽을 구성하는 선이라고 해서 도각선이라고 부릅니다. 도각선. 도면의 외곽을 구성하는 선, 도각선. 그리고 이 도각선에 딱 붙어서 숫자들이 있는데요. 여기 숫자들이 있는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도각선 수치라고 부릅니다. 도각선 수치. 이 도각선 수치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여기 X축이 있고 여기 Y축이 있을 때 여기가 0,0이에요. 보정된 원점이라고 부르는데 이 보정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바로 도각선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도각선과 도각선 수치는 당연히 도면에만 등록되는 정보가 될 겁니다. 또한 이 도면의 좌측 상단부에는 이렇게 생긴 그림이 있는데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색인도라고 불러요. 색인도. 이 색인도 아래는 숫자가 등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숫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숫자는 이렇게 검은색 약간 음영이 칠해져 있어요. 약간 이제 색깔이 칠해져 있고요. 이 가운데 있는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 도면의 번호입니다. 도면의 번호. 그러면 이 색인도 갖고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 왼쪽에 있는 토지를 보고 싶다면 7호 도면을 찾아보라는 뜻이에요. 아래쪽 토지를 보고 싶다면 12호 도면을 찾아보면 되고 위쪽은 2호 도면, 오른쪽에 있는 토지를 보고 싶다면
구호 도면을 찾아보면 됩니다. 따라서 이 색인도는 도면을 찾는 나침반 역할을 수행합니다. 색인도 옆에는 공공시, 공공도, 지적도 이러한 표현이 있는데요. 이 공공시, 공공도에서 이 동은 뭐죠? 지번부여 지역, 지번부여 지역이고요. 이 지번부여 지역의 지적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지번부여 지역의 지적도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제명이라고 불러요. 이 제명은 이게 제목할 때 그 제자고요. 명은 이름 명자인데 도면의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공시, 공공동이라는 지번부여 지역의 지적도다. 이게 제명이라고 부르고요. 이 지적도가 총 몇 장이 존재하느냐면 이 지번부여 지역에는 지적도가 총 몇 장이 존재하냐면 예를 들어서 64장이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64장 중에 몇 호 도면이냐면 8호 도면이라는 겁니다. 제8호 도면. 예를 들어서 이 지번부여 지역에는 지적도가 총 64장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8번째 도면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옆에는 보통 축척이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축척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가 축척이 등록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도면에 축척이 등록이 되고요. 이 지역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다고 한다면 이 지역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다고 한다면 요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기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표기가 있다는 얘기는 이 지번부여 지역에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때 여기 좌표가 표기되어 있다면 이 도면을 가지고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도면의 우측 하단부 도악선 밑에 이란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도면을 가지고 측량에 들어가는데 좌표 등록부가 있을 때는 이 좌표값이 도면보다 훨씬 정밀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좌표값 가지고 측량하라는 겁니다. 좌표값 있을 때는 좌표값 가지고 측량해야 되니까 도면을 가지고 측량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이 좌표값이 있을 때는 이걸 경계점이라고 부르죠. 이 경계점이 좌표값이 있기 때문에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 거리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좌표값이 있을 때는 경계점 간의 거리가 등록이 됩니다. 왜? 컴퓨터를 가지고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좌표값이 없을 때는 경계점 간의 거리를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실 건데 이러한 그림이 있고요. 이러한 그림이 있고 여기 토지가 이렇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숫자 형태의 부호가 있는데 이거는 Y축, 여기는 X축, 그리고 옆에 이러한 좌표값이 등록이 됩니다. X좌표, Y좌표. 그리고 이 숫자 형태의 부호가 좌표값을 특정하기 위해서 이 좌표값 옆에 이렇게 숫자 형태의 부호가 부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계점을 특정하기 위해서 숫자 형태의 부호가 부여되고요. 그리고 좌표값이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장부가 있는데 이걸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불러요. 이 그림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숫자를 부호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 부호 형태로 그려진 이 그림을 부호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부호 및 부호도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정보가 되는 겁니다. 부호 및 부호도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되는 정보가 될 테고요. 하나 더. 여기는 하나의 지번부여 지역이에요. 하나의 지번부여 지역. 도시지역은 봉이 될 테고 농촌지역은 리가 될 텐데 이때 이 지번부여 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지적도는 총 몇 장이냐면 몇 장을 그려야 될까요? 네? 몇 장을 그릴까요? 빨리 찍으세요. 몇 장일까요? 8, 8, 64, 64장입니다.
그래서 이 지번부여지역의 지적도는 총 64장이 존재하는데요. 이때 이 지번부여지역 전체를 한 번에 다 보기 위해서는 넓은 곳에 가서 지적도를 다 펼쳐놔야 되죠. 맞아요.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이 지번부여지역 전체를 한 번에 보기 위해서는 넓은 지역 가서 이걸 펼쳐놔야 돼요. 너무 번거로우니까 이 보통의 지적도를 10분의 1로 축소해서 전체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도면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일람도라고 불러요. 여기서 람자는 눈으로 본다 람자고요. 일은 하나란 뜻이고 도는 도면이란 뜻인데 지번부여 지역을 전체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도면, 이를 일람도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일람도는 두세 장이라고 한다면 구태여 그릴 필요가 없죠. 이렇게 지번부여 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지적도가 많을 때 일람도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도면에는 각각의 지적도 안에는 많은 토지들이 이렇게 등록되어 있죠. 맞아요. 이렇게 많은 토지들이 등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 토지를 한 필지 토지를 딱 특정하기 위해서는 특정하는 게 쉽지 않죠. 워낙 도면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때 토지를 쉽게 찾기 위해서 지번을 가지고 토지를 쉽게 찾기 위한 어떤 도구가 있어야 돼요. 이 지번을 가지고 토지를 쉽게 찾아낼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이를 지번 색인표라고 부릅니다. 지번을 가지고 토지를 쉽게 찾을 수 있는 표, 이를 지번 색인표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지번 색인표도 하나의 지번부여 지역에 도면이 굉장히 많을 때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걸 얼핏 이해가 되셨죠? 또한 이러한 도면에는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 또는 삼각점 및 지적 기준점의 위치, 이러한 위치들은 어디에 등록하는 것이 가장 이해가 쉽고 찾기가 쉬울까요? 도면. 그래서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나 삼각점 및 지정 기준점의 위치는 이렇게 도면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 보시면 이제 대부분 보신 거예요. 그러면 지적 공부에 관한 내용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적 공부에 관한 내용은 보통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요. 이 정도 보시면 거의 다 득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쭉 넘어가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400쪽에 지적 공부가 나와 있고요. 거기 401쪽에 고유 번호라는 게 있죠. 이 고유 번호도 좀 보겠습니다. 고유 번호. 이 고유 번호는 모든 토지는, 대한민국에 있는 토지는 총 4천만 개 정도가 되는데요. 모든 토지에는 고유한 번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주민번호가 부여되어 있는 것처럼 모든 토지는 고유한 번호가 부여되어 있는데 이를 고유번호라고 불러요. 이 고유번호는 첫 번째 19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자리 숫자. 그래서 숫자가 19개가 나와요. 4, 5, 6, 7, 8, 9, 10. 잠시 쉬었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잠시 쉬었다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15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 맨 앞에 10자리는 두 자리는 시도의 코드번호, 특별시 광역시 도의 코드번호고요. 세 자리는 시군구의 코드번호입니다. 그리고 요 세 자리는 읍면동의 코드번호, 그리고 마지막 두 자리는 리의 코드번호예요. 그럼 맨 앞에 10자리를 가지고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면 소재지, 즉 행정구역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유번호의 앞에 10자리를 가지고는 소재지, 행정구역을 알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자리는 여기 11째 자리인데요. 요 11째 자리는 보통 숫자가 5개가 나와요. 그런데 8번과 9번은 시험과 관련이 없으니까 1, 2, 3번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이 1번이라는 표 여기 숫자가 들어가면 이 토지는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2라는 숫자가 나오면 이 토지는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3이라는 숫자가 가장 중요한데 여기에 3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작성, 비치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3은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근데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좌표값 위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정보는 좌표 등록부가 많이 공시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좌표 등록부, 좌표값 위주로 공시되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작성, 비치된 지역은 토지 대장과 지적도를 같이 작성, 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3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토지 대장, 지적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작성, 비치된 토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11번째 자리를 가지고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이 토지가 어떠한 지적공부에 등록되는지 지적공부의 종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적공부의 종류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 8째 자리도 참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건 지목을 나타냅니다. 지번을 나타내게 돼요. 앞에 네 자리는 본번, 뒤에 네 자리는 부번. 그러면 여기에 0012, 0035 이런 표현이 있다면 지번은 얼마일까요? 12에 35번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8자리는 지번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이 19째 자리 어디를 눈 씻고 찾아봐도 지목을 나타내는 코드 번호는 없어요. 그래서 지목은 알 수가 없습니다. 6번째, 이 고유 번호는 이렇게 많은 정보를 공시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모든 지적 공부에 다 등록됨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19째 자리나 되는 이 고유 번호를 도면에 다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여백이 부족하니까. 따라서 이 고유 번호는 도면을 제외한 모든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하는 겁니다. 도면을 제외한 모든 지적 공부에 다 등록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럼 이 정도 보시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403쪽을 가보시면 지적도, 임야도가 나와 있는데 거기 지적도의 축척, 임야도의 축척이 나와 있죠. 지적도는 총 7개의 축척을 사용할 수가 있고 임야도는 2개의 축척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500분의 1, 600분의 1, 1000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이렇게 공간정보법은 7개의 축척이 있는데 이 지적도는 7개의 축척을 다 사용할 수가 있고 임야도는 이 중에서 3000분의 1, 6000분의 1 축척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밑에 기억, 니은,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의 축척 이것도 좀 보시는데요. 지적 확정 측량이나 또는 축적 변경 측량 시행지역에서는 좌표 등록부가 작성이 되는데 이러한 지역은 바둑판 모형의 토지로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축척이 조금 더 정밀해집니다. 그래서 600분의 1은 보통 500분의 1로 1200분의 1은 보통 1000분의 1로 약간 더 정밀해지게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면 될 텐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 모든 토지마다 좌표 등록부가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비용이 워낙 많이 드니까. 따라서 이 좌표 등록부는 맨 밑에 보시면 지적 확정 측량 CC지역 그리고 축적 변경 측량 CC지역에서만 좌표 등록부를 작성 비치하게 됩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거기에 전산 처리된 지적 공부 그리고 가로 안에 지적 파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이 전산 처리된 지적 공부라는 표현은 옛날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 사용되는 용어고요. 지금은 좀 다른 용어를 쓰는데 지금 지적 공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종이로 만들어진 가시적 지적 공부 그리고 이 가시적 지적 공부를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형태의 지적 공부. 그래서 전산 처리된 지적 공부라는 표현은 바뀌었어요.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형태의 지적 공부. 이렇게 용어가 좀 바뀌었습니다.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불가시적 지적 공부라고 불러요. 불가시적 지적 공부. 전산 정보 처리 조직을 통해서 기록 저장된 형태의 지적 공부. 이 가시적 지적 공부는 지적소관청이 청사 지하에 지적소고를 설치해서 영구히 보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불가시적 지적 공부, 즉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형태의 지적 공부는
지적소관청 즉 시장, 군수, 구청장뿐만 아니라 누가 추가되어 있냐면 시도지사가 추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가시적 지적공부 즉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형태의 지적공부는 지적소관청뿐만 아니라 시도지사도 관리를 하는 겁니다. 시도지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 이것도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컴퓨터 파일 형태이기 때문에 저장 매체가 다양해요. 따라서 이거는 지적, 정보, 관리 체계라고 두리뭉실하게 표현해서 지적정보 관리 체계에서 영구히 보존하게 됩니다. 이렇게 영구히 보존하게 돼요. 하나 더. 지금 이 컴퓨터 파일 형태의 지적 공부는 시도지사가 추가되어 있다고 했죠. 이쪽과 비교해 보면. 그렇죠. 그런데 이 컴퓨터 파일 형태는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 등본 발급을 신청할 때 시도지사가 빠지고 읍면동장이 추가가 됩니다.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또는 전산망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의 주체인 시도지사 빼고 대신 읍면동장을 추가해서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장에게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겁니다.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은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형태의 지적 공부는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을 누구에게 신청한다고요? 시도지사는 빠지고 대신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을 하더라는 겁니다. 뭐 그런 내용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거기 2번에 보시면 시도지사 시군구별로 지적정보관리체계에서 영구 관리 운영한다 이런 표현이 있죠. 여기서 영구히 보존하게 돼요. 그 다음에 거기 니은을 보시면 이 컴퓨터 파일 형태는 멸실되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있겠죠. 이때를 대비하여 지적공부를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누가 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종합공부도 멸실훼손에 대비하여 지적공부를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부동산 정보는 누가 해야 될까요? 지적소관청. 지적공부는 국토교통부 장관. 종합공부는 지적소관청. 두 개를 구분하셔야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공부가 나오는데 거기 종합공부의 관리 운영의 주체는 지적소관청이죠. 그 밑에 보시니까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주체는 아까 지적공부는 누구 했죠?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종합공부는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적소관청.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 5가지를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죠?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인 토지 표시와 소유자. 두 번째는 건축물 대장의 등록사항인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세 번째는 뭐죠? 그렇죠.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의 등록사항인 토지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네 번째는 세금과 관련된 사항인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는 등기부에 등기되는 내용인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 이 5가지는 종합공부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거기 종합공부도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은 누구에게 신청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장. 그 이유는 이 종합공부는 우리 지적제도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처음부터 컴퓨터 파일 형태로만 만들어져 있습니다. 컴퓨터 파일 형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전산망이 다 연결되어 있고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관리의 주체인 지적소관청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신청할 수 있다고요? 읍면동장에게도. 요즘 기억해 달라고 했죠. 그 다음에 지적공부의 보관 및 공개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 거기 가시적 지적공부는 거기 동글뱅이 1번에 비치 보존해서 어디서 보관한다고요? 지적소고에서 영구히 보존한다고 했죠. 이 지적소고에서 영구히 보존해야 되는데 일단 지적소고 밖으로 반출을 하게 되면 분실, 소실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칙은 반출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2가지가 있죠. 예외 2가지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천재지변이나 전쟁 같은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때는 더욱더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 되겠죠. 두 번째는 지적소관청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국가기관인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 있다면 이때도 반출이 허용이 됩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렇게 출제를 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전산처리는 지적공보라고 되어 있는데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형태의 지적공보인데 이때는 관리의 주체가 하나 추가되어 있죠. 누구? 시, 도지사가 추가되어 있죠. 그리고 지적정보관리체계에서 영구히 보존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의 설치 나와 있는데 1번에 누가 설치한다고 되어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 그렇죠. 2번도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이렇게 외워달라고 했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가 공부를 요청한다. 이렇게 좀 외워달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가 공부를 요청한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적 공부를 과세나 부동산 정책 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데 그 다음의 자료는 주가 공부, 주민등록 전산자료, 그 다음에 가는요 가족관계 등록 전산자료, 공은요 공시지가 전산자료, 부는 부동산 등기 전산자료, 이러한 것들을 요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주가 공부가 있죠. 맞죠? 그래서 주가 공부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데 요청까지 같이 외우셔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 주가 공부 요청 이렇게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적 전산 정보 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심사를 거친 다음에 지적 전산 정보 자료의 이용이나 활용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심사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팁으로 나와 있죠. 이 팁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기 승인이란 문구는 좀 빼주시죠. 승인 제도는 폐지가 됐어요. 거기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이런 표현이 있습니까? 거기 승인은 지워주셔요. 승인이라는 단어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신청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가 면제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이유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기관의 장, 지자체의 장이 신청할 때는 지적 전산 자료를 신청할 때는 내부적으로 협의가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내부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냥 심사를 받지 않아요. 면제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데 토지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자기 또는 비상속인 토지에 지적 전산자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비상속인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전부 다 누구 소유입니까? 상속인 재산이죠. 이것도 자기 토지가 될 테고요. 또한 개인정보를 제외한 지적 전산자를 신청하는 경우 이때도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여기는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거는 심사를 받지 아니합니다. 그냥 면제가 돼버려요. 그런데 아래쪽은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면제 규정은 아니에요. 재량 규정이어서 아니할 수 있다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심사 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거 외우셔야 돼요. 어떻게 외웠죠? 적공, 타당성, 적합성, 공익성, 사생활, 그 다음에 어떻게 외웠죠? 방지 대책. 이렇게 외운 적이 있어요. 타적공, 사생활, 방지 대책. 그럼 타적공은 타당성, 적은 적합성, 공은 공익성, 그 다음에 사생활은 사생활 침해 여부, 그리고 방지는 목적의 사용의 방지 및 안전관리 대책, 뭐 이런 거 좀 외워두셔야 됩니다. 타적공, 사생활, 방지 대책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둥글뱅이에 승인 신청이 나와 있는데 그 승인자는 지워주셔요. 승인 제도는 폐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도 승인 신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승인자는 좀 지워주셔야 돼요. 그냥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심사 과정을 거친 후에는
다음에 구분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지적소관청에게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용이나 활용을 신청하게 되는데 전국 단위라고 한다면 국토교통부 장관 플러스 아래 행정기관 따라서 시도지사, 지적소관청이 포함되고요. 시도 단위라고 한다면 시도지사가 되겠죠. 플러스 아래 행정기관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포함되고 시군구 단위라고 한다면 당연히 지적소관청 아래 행정기관은 없죠.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또한 오른쪽을 보시면 거기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 사용료 내야 되겠죠. 다만 니은을 보시면 국가나 지자체가 신청할 때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지가 내고 지가 받는 건 의미가 없죠. 그래서 면제 규정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십니다. 그 다음에 지적공부의 복구는 문제풀이할 때 확인할 거고요.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측량이 나오는데 지적측량 의의를 보시면 지적공부의 면적경계 좌표를 등록할 때도 지적측량을 하지만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경계 좌표값을 지표상에 복원할 때도 지적측량을 한다고 했죠. 등록할 때뿐만 아니라 복원할 때도 지적측량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이 지적측량은 등록할 때뿐만 아니라 복원할 때도 지적측량을 하는데요. 복원 단계의 측량은 뭐가 있습니까? 경계 복원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이 있죠. 맞아요. 복원 단계의 측량은 경계 복원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이 있는데 이 복원 단계의 측량은 몇 개의 특징을 간다고 했죠. 첫 번째, 등록할 때의 측량 방법과 복원할 때의 측량 방법은 동일한 측량 방법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등록할 때 평판이면 복원할 때도 평판. 등록할 때 경위 측량이면 복원할 때도 경위 측량. 그래서 등록할 때의 측량 방법과 복원할 때의 측량 방법은 같은 방법을 써야 됩니다. 다른 방법을 쓰게 되면 엉뚱한 위치에 복원이 돼요. 두 번째, 등록할 때는 공시 목적으로 등록하는 것이어서 등록할 때는 국가기관이 개입해서 검사 측량도 거칩니다. 하지만 복원할 때는 공시 목적으로 복원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은 사적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복원을 합니다. 따라서 복원할 때는 국가기관이 개입해서 검사 측량을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경계 좌표값을 지표상에 복원한 다음에 지적공부의 내용에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변화는 없어요. 따라서 지적정리도 하지 않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경계 좌표값을 지표상에 복원할 때 면적이 달라지느냐? 면적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원칙이 따라서 면적 측정도 원칙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이런 특징을 갖는다고 했는데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지적기준점이 나와 있는데 지적기준점은 세 가지가 있죠.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이라고 하고 이러한 지적기준점을 설치할 때 하는 측량을 기초측량이라고 불렀고요. 지적측량의 대상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 12번인가? 네, 12번. 지적현황측량. 이 지적현황측량은 무조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지상 건축물 등의 현재의 상황을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할 때 필요한 측량. 지적현황측량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8번으로 보시면 지적확정측량이 있죠. 도시개발사업 같은 토지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토지가 바둑판 모양으로 바뀔 때 토지에 관한 정보를 새롭게 확정을 해야 되고 이때 면적경계 좌표값은 측량을 통해서 확정을 해야 되는데 이때 하는 측량을 뭐라 불렀죠? 지적확정측량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지적측량의 방법이 나와 있는데 이게 요 순서는 비용 순서예요. 그리고 정확도 순서입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비용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더 정확한 측량 방법이고 우리 공간정보법은 요 6개의 측량 방법만 사용합니다. 다른 측량 방법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건 그림을 통해서 그려드린 적이 있죠. 그 다음에 지적측량의 구분이 나오는데 구분 여기서 거기 팁은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 두 문자를 따서 외운 적이 있죠.
계획 수립, 준 사전 준비. 준비까지 끝났으면 현지 답사. 현지에 가서 이제 뭘 하죠? 선점. 기준점을 선택하고 기준점이 선택이 됐으면 이제 조표. 조표는 경계점 표지를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조표, 경계점 표지를 만든다. 선점할 때 선은 선택한다. 점은 뭐죠? 기준점을 선택한다. 선점. 조표는 경계점 표지를 만든다. 그리고 경계점 표지까지 만들었으면 이제 관측을 할 테고, 관측이 되면 수치가 나올 테고, 수치가 나오면 계산을 할 겁니다. 계산이 다 끝나면 표를 작성하게 돼요. 성과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계준다, 선조, 관계성 꼭 외워두셔야 돼요. 기초 측량을 하는 순서인데요. 보통 세부 측량도 요 순서대로 합니다. 계준다, 선조, 관계성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411쪽을 보시면 지적 측량의 절차가 나오는데, 지적 측량은 의뢰인이 누구에게 의뢰할까요? 네? 누구에게 의뢰하죠?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의뢰하죠. 지적측량 수행자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측량업자가 있을 텐데, 이러한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수수료를 내면서 의뢰를 할 겁니다. 다만 의뢰할 수 없는 지적측량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검사측량. 검사측량은 의뢰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수행자가 하는 측량이 아니에요. 국가기관이 하는 측량이니까 검사측량은 의뢰할 수가 없고, 두 번째, 지적재조사 측량도 의뢰할 수가 없습니다. 지적재조사 측량은 개인이 의뢰하는 측량이 아니라 국가기관이 의뢰하는 측량입니다. 따라서 두 개의 측량은 의뢰할 수 없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십니다. 의뢰를 받은 지적측량 수행자는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게 지적측량 수행 계획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그 다음 날까지 요 문구를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411조 맨 밑에 있습니다. 그 다음 날까지. 그리고 누구에게 제출하느냐? 지적소관청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제출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수행자는 지적측량을 수행하게 될 겁니다. 이때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기간이라고 했죠. 의뢰인과 수행자 간의 기간에 대해서 합의가 있다고 한다면 이를 합의 업무라고 하는데, 합의 업무는 합의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 기간으로 사용하고 합의 기간의 4분의 1은 검사 기간으로 사용한다고 했죠. 합의가 없는 경우를 일반 업무라고 하는데, 일반 업무는 어떻게 하죠? 토지의 측량 기간 5일 주고 검사 기간 4일을 주죠. 다만 그 토지 주변에 지적 기준점이 없을 때는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고 검사까지 한 다음에 토지를 측량 검사해야 되죠. 그러면 지적 기준점은 5개 설치할 때까지는 무조건 며칠을 주는 겁니까? 아니, 15개까지는 무조건 4일을, 그리고 4개가 추가될 때마다 하루씩을 가산한다고 했는데 기억나셔요? 그렇죠. 뭐 여러 번 한 거니까 기억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검사 측량을 해야 되는데, 검사 측량은 원칙적으로 누가 하는 거죠? 지적소관청이. 다만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검사 측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지적 삼각점 측량 성과와 일정 규모 이상의 지적 확정 측량 성과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검사 측량을 하게 됩니다. 다시요. 지적 삼각점 측량 성과와 일정 규모 이상의 지적 확정 측량 성과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검사 측량하고 그 이외에는 지적소관청이 검사 측량을 하게 될 겁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제4절에 측량 기준점 표지 설치 및 관리가 나와 있는데, 거기 설치와 관리는 이거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건 지워주시면 될 테고요. 2번과 3번에 기준점 성과의 관리와 여기 열람 및 등본 발급, 이거는 시험에 잘 나오니까 체크해서 기억해 두십니다. 지난주에 문제 풀이할 때 요거 표를 그려드린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지적 측량을 위한 특별 규정이 나오는데, 거기 1번, 2번, 3번 전부 다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다 지우시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415쪽을 보시면 지적측량 수행자가 나오는데 거기 1번에 지적측량 수행자의 성실 의무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손해배상 책임. 이것도 우리 시험 범위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지우시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지적위원회 지적측량 적부심사는 여러분이 좀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림을 통해서 전부 설명드린 적이 있죠.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419쪽을 보십니다. 419쪽을 보시면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가 나오는데 토지 이동은 달라진다 라는 뜻이죠.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토지 이동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토지 이동은 원칙은 소유자 신청을 통해서 지적소관청이 결정함이 원칙이죠. 다만 일정한 기간 동안에 소유자의 신청이 없을 때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종류 이런 건 뭐 다 아시는 걸 테고 넘기겠습니다. 제2절에 토지 이동의 신청이 나오는데 신청. 먼저 신규 등록. 한 번도 지적공부에 등록된 적이 없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맨 처음에 등록을 하는 거. 이게 뭐죠? 신규 등록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 신규 등록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며칠 이내 소유자가 신청함이 원칙이죠. 60일 이내. 그렇죠. 60일 이내 신청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느냐?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과태료 부과 규정은 예전에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짓의 내용을 가지고 신규 등록을 신청한다면 공시기능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돼요. 거짓의 내용을 가지고 허위로 신청할 때만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고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한다고 해서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직권으로 신규 등록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 신규 등록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신규 등록을 통해서 소유자는 지적공부에 신규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소유자로 등록되죠. 맞아요. 따라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되는데 이때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가지 이걸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 법원의 확정 판결서, 두 번째 준공검사 확인증, 세 번째 협의서, 네 번째 기타. 요 4가지를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죠. 또한 이러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료가 지적소관청이 이미 가지고 있다면, 관리하고 있다면 구태여 제출할 필요는 없겠죠. 확인으로 가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신규 등록을 신청할 때는 등기부는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등기부는 존재하지 않아요. 맞죠? 따라서 지적소관청이 신규 등록 신청을 통해서 지적공부에 소유자를 등록할 때는 등기부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은 요 4개의 자료를 통해서 소유권을 직접 조사해서 등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등기부가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록전환. 등록전환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서 등록하는 것을 등록전환이라고 얘기하죠.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서 등록하는 것을 등록전환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 등록전환의 대상을 보시면 거기 동글뱅이 1번이 나와 있는데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건축물의 사용 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해야 될 토지를 등록전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개정이 됐어요. 오늘 나눠드린 거 좀 보죠. 개정사항. 거기 개정사항을 보시면 2번에 토지의 등록전환 신청 대상 완화라고 되어 있습니까? 있어요. 거기 보시면 두째 줄에 개발행위 관련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개발행위와 관련해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목 변경과 관계없이 등록 전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맞아요. 그러면 책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건축물 사용 승인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때는 지목을 변경해야 될 토지만 등록 전환돼 있죠. 그런데 개정사항은 뭐냐면
관련 허가를 받았다면 지목이 안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등록 전환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 책을 보시면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등록 전환 이렇게 나와 있죠. 요 세 가지 기억나십니까?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돼요.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전치시키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이때는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이 됐죠. 두 번째, 사실상 형질 변경이 이루어졌지만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목 변경을 금지하고 있다면 이때도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한다고 했죠. 세 번째,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관리 지역이 되기 때문에 지목 변경이 없다고 하더라도 등록 전환을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겁니다. 개발행위 관련 허가를 받았다면 이때는 지목 변경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등록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목 변경 없는 등록 전환이 4가지가 되네요. 맞아요. 지목 변경 관련이 없는 등록 전환이 4가지가 되죠. 얼마나 출제하기 좋아졌던 겁니까? 이게 올해 출제가 예정돼 있습니다. 좀 외워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등록 전환은 원칙은 소유자가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가 되느냐?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거짓의 내용을 가지고 허위로 신청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공시기능의 혼란을 야기시켰기 때문에 거짓의 내용을 가지고 허위로 신청할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될 겁니다. 뭐 그런 내용이 있겠죠.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할을 보시면 분할 이건 좀 쉬었다 하죠. 쉬었다 하겠습니다.